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한경구입니다. 잘 돼요? 예. 오늘 제가 제목을 좀 길게 붙였습니다. 원래 요청을 받은 것은 이제 백범의 국가론, 뭐 문화국가론 그런 거였는데 제가 보니까 국가론이나 뭐 문화국가론, 문화강국론, 문화입국론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자료도 너무 부족하고 또 아주 그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연구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진행을 한 다음에야 이제 문화 국가론 같은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 비전이라고 했고 이제 부제를 이렇게 길게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크게 저 5가지 정도입니다. 아까 일부 사회 맡으신 황태현 선생님께서 일부 마치시면서 이제 백범일지 또 특히 나의 소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마침 그 부분이 신청 과정에서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백범의 문화비전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워낙 짧고 소략하기 때문에 그걸 좀 제 나름대로 읽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유네스코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이게 왜 유네스코가 인류와 함께 기념해야 하는 그런 인물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백범의 문화비전과 유네스코의 문화에 대한 생각, 사업, 뭐 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그 공명을 하는지 같이 울림이 있는지 또 어떤 면에서는 백범이 유네스코보다 앞선 부분도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가 백범 탄신 150주년을 되는데 유네스코 기념회로 지정을 했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제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백범일지는 1947년 12월에 국사원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회고록인 동시에 이제 그 정치적인 소망을 담은 글이죠. 여러 번 편집이 됐습니다. 백범일지는 고쳐 쓰고. 그래서 이제 일지인데 뭐 매일매일을 기록한 그런 일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 강조하셨지만 일종의 회고록입니다. 원래 쓰여진 목적은 이제 독립운동 언제 독립을 성취할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두 아들에게 내가 누구였다 어떤 일을 해왔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해방이 되고 고국에 돌아와서 이걸 일반인들에게도 읽히기 위해서 상당한 이제 수정이 가해지게 되고 또 백범일지 연구가인 도진순 교수에 의하면 그때가 이제 백범이 그 미군정에 굉장히 잘못 보여서 정적들과 미군정에게 아주 시달리면서 장덕수 이제 그 살해 사건의 배후 인물로 재판에 이제 뭐 증인으로 불려 나가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묘한 시기에 이제 나온 거고 또 나의 소원은 아까 이제 그 100% 이광수 작품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백범일지의 서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백범이 거기서 그럽니다. 이 나의 소원은 우리 이제 민족이라는 게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독자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읽어달라고 당부까지 하신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고 이제 근현대사의 뭐 핵심 자료죠. 이제 이 나의 소원은 뭐 옛날부터 제가 뭐 글에다가는 조금 자세히 써놨습니다만 백범일지 원본을 이광수가 없애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백범일지는 이광수 작품이다. 이런 주장부터 시작해서
일지라는 것은 높은 뜻인데 자기가 자기 책에 일지라는 이름을 붙이는 법이 어디 있냐. 근데 보니까 우리 그 경제학교의 원로 선생님도 저 학현일지라고 책을 내셨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이라는 것은 높은 뜻도 있지만 도진승 교수가 굉장히 상세히 해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화 또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지, 우리가 사전에 보면 글자라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중에 이제 1번만 따라가다 보면 그런 오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윤문을 이광수가 했다고 그러는데, 이광수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친일 행적이 굉장히 많았던 분입니다. 본인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한 몸 던져서 희생했다고 그럽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광수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하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재주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이광수를 위한 변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필이면 이제 이광수라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백범일지 그 친필 원고 앞에 원고들이 공개가 되고, 이걸 꼼꼼히 이제 도진승 교수가 일일이 대조를 하고, 도진승 교수 그 결론은 이광수가 유문을 했다고도 그러는데, 읽기 편하게 만든 건 있지만 중요한 왜곡 무슨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도진승 교수가 꼼꼼히 대조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 돌베개라는 출판사에서 백범일지가 2가지가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정본 백범일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도진승 교수가 거의 80페이지인가 100페이지 가까이 해제를 쓴 게 있습니다. 자기가 조직 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 병원 가시면 저 쫙 잘라서 조직 검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도진승 교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나의 소원은 소위 말하는 원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진승 교수도 기자가 물어보면 글쎄 이광수가 손을 댔다 그러면 나의 소원 정도가 아닐까, 이제 그런 그 논란이 많은 거죠. 이제 이 이광수가 썼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을 때 이거를 이제 그 착안을 해서 백범기념사업회하고 한번 하시는 게 어떠냐 권해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이걸 시작을 하려니까 이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친일파가 100% 써준 글을 유네스코에 올리면서 이분을 지정해달라 그랬다가 나중에 그 말이 나오면 그 무슨 망신이고 황당무계한 일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은 문화인류학이고 이제 이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저희 할아버님께서 상해 임시정부에 그때 이제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 의정원 홀에 서 있는 것도 좀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인류학을 했지만 그래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과정을 3학기나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이 아주 문외한도 아니고, 또 저희 아버님이 출판사를 하셨는데 역사책이 집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과 김구입니다. 지금은 그게 7권인가 손재일 씨가 그렇게 확장이 되는데, 그때는 뚱뚱한 책 1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일찍 읽은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저의 주변에 제 동생도 근현대사를 하고 있고, 또 도진승 교수도 아주 친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를 했는데,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백범일지나 나의 소원은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학술 논문도 아니고. 백범은 정치 지도자죠. 민족의 지도자인데, 이제 우리가 문화의 지도자로도 내세웠지만 기본적으로는 독립운동가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연설문을
뭐 써야 되죠. 읽어야 되죠. 그래서 도진수 선생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은 엄황석 선생이 써줬다. 엄황석 선생은 백범하고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아주 잘 아는 분이다. 저희 엄황석 선생은 저희 할머니의 사촌 오빠가 되세요. 이제 대부분 그렇고 어떤 글은 정인보 선생이 쓰신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순국선열에 대한 그 추념 대회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대회죠. 그래서 그 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3과 아래입니다.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이제 그 읽는 글인데 이 글은 정인보 선생이 썼고 정인보 선생 전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광복회 홈페이지에 있는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김구 선생이 제주가 되신 거죠. 이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그런데 정인보 선생이 글을 쓰시고 정인보 선생이 자신의 글을 대독을 하셨다고 광복회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광수가 관여를 얼만큼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관여를 했건 간에 백범일전은 백범이 살아 계실 때 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치 지도자건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글, 이거는 굉장히 마지막 체크를 본인이 못하면 본인의 분신이 되는 분이 체크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백범이 바쁘고 그래서 이광수가 자기 얘기를 써놓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간 그런 글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진승 교수가 굉장히 꼼꼼히 원본을 대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먹으로 지은 것도 원래 무슨 얘기가 써 있었나 다 밝혔고 저 뒷면에 써 있는 것도 다 밝혀낸 그런 연구를 하고 결론이 악의적 왜곡은 없다. 그러니까 윤문을 열심히 했다. 시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 후에도 백범이 뭐 내용을 부인한 사실도 없고 내용을 오히려 다른 기회에 확인도 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범일지 서문에 나의 소원을 주의 깊게 읽으라는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기본 텍스트로 해서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신청서를 쓰는데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제 문화국가라는 것은 백범의 표현이 아닙니다. 백범은 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지, 문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지, 이 문화국가라는 표현은 제가 이제 거기 그냥 잠깐 생각해봐도 한 7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범을 또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문화국가는 외놈들이 하던 건데, 이제 독일에서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근대 국가론을 하면서 쿨투어슈타트라는 개념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마르 헌법의 국가 개념의 기초가 됩니다. 군대 국가는 야경 국가가 아니고 국민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좋게 되려면 굉장히 좋습니다. 복지 국가가 되고 문화 국가가 되는데 나쁘게 되려면 전체 국가의 정당성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도 됩니다. 문화 강국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때 문화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가 돈벌이 된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고 심지어 이런 논문들도 많이 이제 몇 편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백범이 문화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디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았고 백범은 어떤 식으로 문화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거를 먼저 굉장히 기초적으로 꼼꼼히 밝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되고 나니까 몇 분이 저한테 와서 시비를 거세요. 왜 이승만은 안 했냐? 뭐 이런 시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게 백범은 문화 같은 거 모르는 아주 학교 안 다녔잖아요. 이제 이 박사처럼
유학도 가고 박사도 받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 문화를 알 리가 없다. 이건 전부 이광수가 써준 거다. 근데 이제 저는 아니 가방끈이 짧은 거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쓰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가방끈이 엄청 길지만 제가 그 시절에 저런 생각을 할 수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등골이 서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화라는 말은 이미 19세기 말에 한국에도 들어와 있었고 애국개몽운동의 바탕이 됐고 신채호 선생이나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다 쓰던 용어고 백범도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문화를 모른다? 이광수만 넣어준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국가론 문화강공론 하기 전에 백범이 문화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어떻게 썼는가를 잘 보자. 그런 겁니다. 이 문화라는 용어는 우리가 다 이제 한자로 쓰니까 옛날부터 쓴 말인 줄 알고 조선왕조실록 검색해보면 문화 문명 다 나옵니다만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는 18세기, 19세기에 18세기에 유럽에서 근대 서구에서 자기 스스로를 저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시빌리제이션이고 컬처. 그다음에 그걸 영국, 프랑스가 같은 선진 국가가 그걸 쓰니까 독일은 그때는 엄청난 후진국입니다. 30년 전쟁으로 sulte밭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이 거기에 대항해서 발전시킨 개념이 쿨투어입니다. 컬처죠. 그걸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문명과 문화라는 말을 썼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국민들을 문명화시켰고 옆에 있는 중국, 조선 옛날엔 다 자기네보다 훨씬 문명국인데 이걸 문명화시키겠다고 나서가지고 이제 날뛰었던 거죠. 그런데 서양에 대해서는 문명 가지고는 찍소리도 못하니까 서양에 대해서는 마치 독일이 프랑스, 영국 선진국에 했듯이 문화를 내세웠던 겁니다.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백범은 도대체 문화를 가지고 뭘 얘기를 했을까? 이게 다 이미 한국에 그때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일본 농일도 들어와 있었고 특히 양계초라고 있죠. 량치차오. 량치차오는 엄청나게 저술을 많이 했고 구한말 또 식민지 시기에 우리 그 지식계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인데 여기를 통해서 이미 다 들어와 있던 건데 백범의 특징은 문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 얘기는 또 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동아시아에서 문화 개념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백범은 왜 문화를 강조를 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추적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도 창설이 됐을 때 문화 개념이 두 가지가 병존하고 있었습니다. 문화 인류학적인 문화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그 우리가 문화인 무슨 뭐 교양인 할 때의 문화 개념이죠. 인류가 성취한 최고의 것들이죠. 이 두 가지가 유네스코도 병존하고 있었는데 인류학적인 문화 개념은 힘을 별로 못 썼습니다. 왜? 1950년대, 60년대는 발전, 개발, 근대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보다는 경제 발전이 중요하고 문화라는 거는 경제 발전의 와중에서 파괴되면 보호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가로걸리는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게 80년대가 들어가면서 유네스코도 인류학적인 문화 개념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됩니다. 문화 정책이 중요하다. 지속가능 발전에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전에는 발전하고 문화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강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청서를 쓰면서 그 기념사업회에다 얘기를 한 게 유네스코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짚어서 신청서를 쓰자.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80년대 들어와서 강조하기 시작한 걸 이미 1947년에 강조하지 않았냐. 유네스코도 물론 어떤 건 아닙니다. 그동안 강조를 못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그때 했다. 모두가 부국강병을 부르짖고 있을 때 백범이 뭐 부국강병이 군사력, 경제력 없어도 좋다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분이 얼마나 돈이 없어서 쩔쩔맸고 얼마나 군사력이 없어서 쩔쩔맸겠습니까? 아주 한이 맺힌 분인데 그런 분이 해방이 되고 나니까
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 경제력, 군사력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을 나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네스코가 새로운 의제들을 이제 특히 2022년에 이 멕시코 시티에 다시 모여서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4년마다 모이는데 4년까지 못 기다리니까 첫 해는 3년 만에 모이자. 그래서 문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의 백범을 유네스코에 가져가면 이 사람들이 안 해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공통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문화를 통한 행복, 문화를 통한 평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로 말미암아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거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온 유네스코 대표들한테 나눠주고 우리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실랍니까? 그러니까 뭐 만장일치로 다 도와주겠다. 안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평화의 문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딱 한 번 나옵니다. 유네스코가 평화의 문화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건 1980년대 후반입니다. 유엔에서 80년대 후반 90년대에 걸쳐서 사용한 건데 47년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어쨌든 문서로 증거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윤리적 태도는 뭐 사랑을 얘기한 걸 두고 이광수는 소설 이름이 사랑이 있죠. 이게 이광수 거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백범이 그 자비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학 공부했고 마곡사에서 스님 노릇도 했고 그다음에 뭐 저 교회 가서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이광수를 아이디어래야만 사랑을 얘기하겠냐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래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문화를 강조한 게 이게 이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백범이 무지 나이브하다. 아니 우리나라가 그때 얼마나 가난하고 냉전이 시작되고 국제정세라는 게 얼마나 냉혹한 건데 여기 정착자들 계시지만 근데 이 문화 가지고 나라가 되겠냐? 근데 저는 백범이 나이브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경제력, 군사력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살려면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강대국들이 열강들이 전횡을 하는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뭐를 하려면은 이제 옛날로 말하자면 명분이죠. 말빨, 정당성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권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권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도 정치학자 앞에서 자꾸 정치학 얘기를 하면 좀 쫄립니다만 소위 이제 현실주의 정치학들은 이 가치나 도덕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아주 나이브하다고 어리석게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나이브하고 어리석어서 도덕 분자 노릇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명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교활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을 얘기하고. 제가 어느 그 유엔 유네스코 회의 가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엔은 가면은 넥타이 메고 앉아 있지만 이건 다 조폭 같은 놈들이다. 저 책상 밑으로 걷어차고 끌고 나가서 패고 때려 죽이기도 한다. 유엔 안보리라는 데 그런 데입니다. 협박하죠. 넥타이만 메고 있는 겁니다. 유네스코? 저도 유네스코 활동 열심히 합니다만 가면 굉장히 이제 저희처럼 전문가들은 순수하게 이상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 와 있는 국가대표들은 대부분은 이건 정말 사기꾼들의 말잔치입니다. 근데 사기꾼들의 말잔치에서 말빨이 없으면 아주 비참해지는 겁니다. 저는 백범이 산전수전 다 겪은 독립운동가가 나이브에서 문화를 얘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빨리 가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념회가 됐습니다. 기념회가 됐다는 것은 유네스코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네스코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라는 로고를 쓸 수 있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디 100번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가서도 유네스코 기념인물이다 그러면 일단
그래요. 그러고 일단 들어본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선정 기준은 저 국가의 창립이나 뭐 민족 해방, 독립 이런 건 제외입니다.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다 총장님 그거 제외라는데요. 그래서 야 우리가 독립운동으로 가는 거 아니다. 이분이 독립운동 나라가 뺏겼을 때니까 당연히 독립운동 하는 거죠. 그거 안 했다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 독립운동을 했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증오 버리자. 그리고 우리는 군사력, 경제력만 가지고는 잘 살 수 없다. 문화를 추구하자는 얘기를 한 거다. 그 점을 강조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함의는 우리가 굉장히 큽니다. 문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이게 이제 지금 아주 글로벌하게 유네스코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거를 한국이 끌고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겁니다. 제가 유네스코 활동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플 때가 우리가 유네스코에 돈 무지하게 냅니다. 그런데 말발이 없습니다. 말발이 없는 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말발이 없는 겁니다. 진짜 선진국이라는 거는 돈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다? 이거 우리가 고민 많이 했거든. 우리 같이 고민하자. 이거 해결하자. 돈도 좀 내야죠.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글로벌 무대에 가면 맨날 우리도 좋은 거 있거든요. 우리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칭찬받고 인정받고. 물론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으니까 칭찬이나 인정에 굶주려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등치가 이렇게 커졌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칭찬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기서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한국의 이 문제를 정말 일찍 고민했던 분들이 있다. 봐라. 그래가지고 설득을 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문화 담론도 주도하고 한류를 이제 아까 질문해 주셨으니까 그건 제가 답변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광복회에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침 저 광복회 그 회원님들하고 저 천진에 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잘난 척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광복회도 독립운동사 과거만 얘기하시지 말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어떤 나라를 어떤 미래를 꿈꾸었나 그분들이 그런 고초를 겪고 희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랬을까 그거를 우리 좀 생각해 보자. 우리가 옛날 얘기를 하면 옛날 얘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도 어렸을 때 6.25 얘기 들으면 처음에는 감동하고 흥분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자꾸 얘기하면 졸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도 앞으로는 좀 미래를 지향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백범 같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에 하나고 이분은 비타협 무장투쟁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품었던 생각은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는 게 일본 놈을 때려잡자가 아니다. 이거는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니 인권이니 그다음에 진정한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죠. 그냥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착취, 억압이 없는 평화. 이런 거를 위한 그 몸부림이 독립운동이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보편적 가치를 위한 투쟁이었다.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서에는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갔습니다. 일본을 자극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나 되고 나서는 지금도 이 얘기를 밖에 나가서 크게 안 떠들어도 됩니다. 백범의 문화에 대한 비전을 자꾸 얘기하면 다들 듣는 사람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범상에서 글로벌 무대에 어른이 돼야 된다. 새로운 의제를 설정해야 되고 문화는 공공재입니다. 이게 또 백범을 잘 읽으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한류도 그렇게 중요한 거고 백범이 그렇게 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제가 한동안 몸담았던 국민대학교도 설립자는 신익희 선생이지만 이사장은 백범입니다.
국민대학교는 제가 갔더니 다들 우리는 임시정부가 세운 대학이다 그러고 쌍용의 대학이 아니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을 강조했고 그 문화를 이루는 것은 교육의 힘이다. 유네스코의 교육 이념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그 기념회에 지정한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김구 기념사업회나 김구 그 백범의 유족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독립운동가가 그분들이 꿈꾸었던 미래에 우리는 그만큼 하고 있나.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고 희생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편하게 누리기는 하는데 우리 사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살고 있나.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이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뭘 했는지. 세계 시민교육 같은 거. 문화를 강조했으니까 문화 ODA 같은 거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유네스코 석좌 백범 이름 붙여서 그런 것도 좀 하고 국제적인 대화 같은 것들 뭐 글로벌 유스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백범께서 이제 아름다운 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세상이 그 다음에 또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제가 아름다운 나라에다가 아마 지금 백범이 계시면 조금 두어 마디 더 붙이시지도 않을까. 우리 과학기술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식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나라, 슬기로운 나라. 그다음에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죠. 시민교육, 그래서 너그러운 나라. 이런 비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은 발표 40분, 토론 10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짧게 해주셔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의 여지가 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표자가 좀 짧게 해주시면 토론자들 나오는 시간까지도 다 계산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발표 내용 중에 보면은 결국 그 저서의 그 책의 성격이랄까요?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좀 처음에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고려대학교의 인천생이 와세다 대학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와세다 대학의 설립자가 오오쿠마 시게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가를 하다가 이토 히로부미한테 쫓겨납니다. 그 정계에서.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하고 오오쿠마가 서로 이렇게 쌍벽 관계에 있다가 쫓겨나서 만든 대학이 지금의 와세다 대학이고요. 그 와세다 대학을 만든 오오쿠마 시게노부가 책을 엄청나게 많이 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권도 자기가 쓴 게 없다. 전부 다 구술로 했든가 아니면 대학에 훌륭한 교수들 시켜서 쓰게 하고 자기 이름을 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 전부 다 이제 오오쿠마 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 중에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동서 문명지 조화라고 해서 어찌 보면 동쪽으로 가는 문명, 서쪽으로 가는 문명들이 일본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제 일본에서 만난 이 문명을 일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다른 나라에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보편적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저술의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요새 출판 기념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판 기념회 하시는 그분들이 과연 자기가 썼을까? 대충 다 맡겨서 쓰는데 자기 기본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죠. 내가 하려고 하는 미래 전망이 뭔데 이걸 책으로 써줘라든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의 인생에 대해서 좀 예쁘게 써줘라고 하는 게 결국 출판 기념회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역시 이 글을 누가 손댔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마도 김구 선생님 글이 틀림없을 것이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그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도산 안창호에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요. 이광수 저로 돼 있어요. 요즘에는 이광수 저로 안 나옵니다. 요즘에 그냥 도산 기념회 간으로 나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이광수 저라고 나오는 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광수가 자기가 썼으면 자기 이름 붙여요.
이렇게 뭐 안 써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 얘기는 짧게 하고 이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대학교 한국역사과의 황선익입니다. 아까 저 발표해 주신 한경호 선생님께서 국민대학교에 잠시 몸담으셨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한경호 선생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복회에서 이렇게 누가 발표자인지 말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토론해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야 큰일 났구나 해서 제가 처음으로 배워본 분한테 지금 토론을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제가 한경호 선생님한테 그 일본 문화론이라는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독립운동사와 한일 관계사 굉장히 이질적인 두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가게끔 만드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오늘 아까 오랜만에 강의 듣는 기분으로 좀 듣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좀 사적인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뭐 거듭 얘기하기도 하는데 김구 탄신을 기념하면서 유네스코 지정된 것이 저는 너무나도 기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김구하고 저하고 생일이 같아서요. 네, 그래서 제가 야, 전 태어날 때부터 참 복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양력으로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100번은 음력과세, 음력으로 이제 했겠죠. 양력으로 한 사람은 8월 29일이 되는데 제가 8월 29일 생이다 보니까 그냥 경술국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까지 굉장히 암울하게 생일을 받아들였는데 김구가 이제 8월 29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거기 더 나아가서 김구와 한용운도 생신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좀 기념에 저 나름대로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몇 가지 지금 한경호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뭐 대화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이미 이제 한용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토론자니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토론문은 175쪽에 있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나의 소원 등에 대한 소위 대작, 대필 등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앞서 여러 번 말씀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더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 대필 혹은 구두지필 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검토를 거쳐 나왔는가에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경험한 생각이 드는 예가 있었는데요. 176쪽에 있는 이 김구가 쓴 제문 그리고 당시 추도 장면입니다. 이건 청사 조성원 선생 장이 그 유물이 몇 년 전에 발견될 때 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물이 2m 75니까 굉장히 이제 길죠. 그래서 그리고 70행 제가 다시 세보니까 70행 이상의 자수까지는 못 세봤는데 엄청나게 긴 장문입니다. 이 제문을 짓고 이것을 이제 추도 당시에 밑에 있는 사진은 뭔가를 잡고 보시면서 읽고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제문은 김구가 짓고 김구가 읊은 김구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로 긴 글은 김구가 과연 쓸 수 있었을까? 남목청 사건 이후로 사실은 긴 글을 쓰기 굉장히 어려워하셨고 본인 스스로 총알체를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글이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날아다니지는 않습니다. 뭐 총알 정도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김구가 짓고 그 시의 내용을 보면 김구가 지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거든요. 김구가 짓고 누군가 쓴 최종적으로 김구의 글이다라고 하는데 유물을 직접 대하면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본다면 뭐 누구의 글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지엽적인 것이지 그것이 좀 본질적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문화나 교육에 대한 백범의 어떤 나름대로의 이제 소신 그리고 어떤 견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건 백범만의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6쪽 밑에 있는 경향각층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 문화 수준이 일정하게 재고 보장되는 상태, 이게 소위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건국의 중간 이상의 완성태라고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돈 잘 벌고 잘 살고 힘센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주 평균적인 그 문화 향유를 일정하게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진짜 좋은 나라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는 백범 아니더라도 수많은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문서에서도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나름대로의 개념이 건국강령 첫 문장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반만 년 내로 공동된 말과 글,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정 집단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의 수준과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문화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엄혹한 시기에 싸우면서도 이미 갖고 있던 사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조 두 번째 마지막인데, 소위 국가 발전의 척도는 정치 경제적 능력보다 문화 향유의 수준으로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높은 수준의 문화 국가라는 말은 또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나라를 꿈꾼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 가끔 얘기합니다. 수업 때 저희 학교에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이라고, 아까 임시정부가 세운 대학이어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강의가 지금 10년 전에 개설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수업에서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이때 이미 이런 얘기 나온다. 서울이나 지방 어디에 살든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경제적으로 문화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게 백범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꿈이었는데, 80년 전에 꿈이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꿈에 다다랐는가.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 많이 나잖아요. 돈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문화 수준 향유는 분명히 차이 있는 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는 어느 정도 발전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어떤 균등한 삶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또 아직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백범과 당시 한국 독립운동계가 갖고 있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역시나 단순히 힘 있는 억압을 경험한 독립운동가들은 힘 있는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용운, 김구와 생일이 같은 한용운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약자는 본래부터 약자가 아니요, 강자 또한 언제까지나 강자일 수 없다. 언제든지 발 뒤꿈치를 물고 세상 천지 운세는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산다고 위세 떨지 말고 약하다고 해서 기죽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한용운이 옥중에서 이제 발표한 이 조선 독립의 감상개요라고 하는 글에 실려 있습니다. 결국 남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것, 힘의 논리에 대해 지배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극복하는 것, 이게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삼균주의나 뭐 건국강령 다 나와 있지만 정치, 경제,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별 균등이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각 민족과 국가가 동등한 상태를 유지하는 세계 질서, 이게 이제 꿈꾸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서로 존중받아야 될 이유, 근거는 바로 각자 고유하게 갖고 있는 문화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백범이나 독립운동 임시정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독립선언서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독립선언서 마지막 문단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온전히 지켜서 생황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자존한 독창적을 발휘해서 봄 기운 가득한 세계의 민족 문화의 정수를 꽃피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독립선언서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단순히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이 지향하고 있던 가치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서 왜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독립선언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독창적 기회를 가지고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박탈됐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결국 뭐가 필요하냐? 교육상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 고르게 누려지지 못한다. 정치상의 평등, 경제상의 평등도 모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모든 여러 가지 문서들, 독립당 선언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이제 한경구 선생님 발표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뭐 아까 너그러운 나라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도 있고 하지만 우리도 한때 약소민족이고 약소국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계 이 시대에 힘없이 고통받는 민족과 나라들에게의 어떤 고통을 동감할 수 있는 나라는 돼야 되지 않는가? 그게 김구의 사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월달에 교육학 관련 수업을 할 때 3월 1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3월달에 첫 번째 수업에는 3일 독립선언서부터 읽고 들어가요. 그게 어떤 수업이 됐든 간에. 근데 3일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되게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국 교육학계의 중요한 키워드에 뭐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이제 교육이념으로 들어가지만 중요한 문서라고 하면 독립선언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자, 또 그럼 50분, 10분 동안 또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광복회 그리고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경구 교수님 훌륭한 발제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알았는데요. 이 옆에 대단한 분을 제가 토론자로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구 선생님하고 생일이 같은 황선익 교수님과 나란히 앉아있는 게 영광입니다. 오늘 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181쪽에 정리를 좀 해갖고 왔는데요. 오늘 한경구 교수님 발제는 단순히 백범 김구 선생의 사상을 회고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6년 백범탄신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의 해 지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문화 외교와 독립운동사 연구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 교수님께서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을 하시고 문화인류학자로 겪으셨던 현장의 경험 그리고 학문의 통찰이 발제문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범의 나의 소원을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문화로 예견하고 계신 선구적 텍스트로 이제 재해석해주고 계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이제 한경구 교수님께서 제기해주신 핵심 논점들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3가지 측면에서 토론과 질문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큰 쟁점은 오늘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의 저작자 논란인데요. 한 교수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둘러싼 이광수의 윤문 또는 대작설에 대한 논점을 정면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발제문을 처음 받았을 때 제목과 다르게 바로 이 부분을 길게 서술을 하고 계셔서 긴장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박민호 교수, 도진순 교수, 조영근 교수 등 기존의 그 논지들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고 이제 이 문제가 한 교수님께서 발제를 통해서 이제 제시해 주신 것처럼 학술적 차원에서는 논란이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한 교수님께서 정리를 다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중적, 정서적 차원에서는 조작설의 당사자가 하필 이광수이고 그것도 친일파 이광수이기 때문에 백범일지 나의 소원에 대한 이광수 개입설은 민감한 뇌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네스코 기념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중의 정서적 거부감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교수님께서 누가 윤문을 했던 백범의 사상을 대변한 백범의 글이다라고 이제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발제문에서 나의 소원 출간에 이광수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흔적이 보인다고 해서 이광수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백범이나 백범의 측근이 나의 소원을 읽어보지도 않고 출간을 승인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리고 백범이 나의 소원의 내용을 부인한 사실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곧 나의 소원에 실린 주요 내용이 백범 사상의 핵심 정수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제대로 저는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여기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나의 소원의 핵심적인 논지를 중심으로 몇 개의 항목들을 좀 제 생각을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백범의 강력한 독립 의지와 백성의 자유 이념이 나의 소원에는 명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독립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70평생에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백범일지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둘째는 독재와 속박에 대한 배격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독재의 나라에서는 정권에 참여하는 계급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민은 노예가 되고 만다. 모든 계급 독재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철학을 기초로 한 계급 독재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나의 소원에서 이 구절은 독재와 속박을 배격해야 하는 핵심 과제로 성리학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학도였던 백범의 사상적 배경을 염두에 둔다고 본다면 백범의 사상적 궤적에 꼭 들어맞는 논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범은 한 번도 결코 독재국의 그것과 같이 신성 불가침의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절차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백성이 나라의 주권자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백범은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소원에 나온 핵심 논지들을 한 3가지 정도로만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논지는 백범이 살아서 실천했고 강조했던 논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저는 전적으로 타당하신 말씀이고 명쾌한 결론이었다라고 제 의견을 조금 덧붙여 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항적 민족주의에서 보편적 평화주의로 전환을 시켜놓고 과제를 제기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발제에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요. 백범의 독립운동을 한일 간의 특수관계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위한 투쟁으로 격상시켜주고 계신 점입니다. 이는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등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설득할 때도 매우 유효한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 교수님께서 백범의 문화 개념이 유네스코의 평화의 문화 개념보다 시기적으로 선행한다. 그리고 그 맥락이 닿아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백범을 테러리스트 또는 배타적 민족주의자로 규정하려고 하는 시각, 저는 시각이라고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지 시비라고 쓰고 싶은데요. 지난 2024년 8월에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출간된 바 있습니다. 묘하게 이 필자 정환기하고는 계속 저하고 시비가 걸려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빨갱이 담론을 다시 호출을 해서 오늘날 한국인들이 환상하는 김구는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역사적 허상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기념의회 지정이 이런 부정적 프레임을 불식시키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백범의 아름다운 나라를 현대적 의미의 열린 민족주의 혹은 세계 시민주의로 재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보완하거나 새롭게 조명해야 될 텍스트 또는 활동, 실천 그리고 관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한 교수님께 이 자리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념회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K컬처의 문제를 이제 그 연계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네스코 기념회 지정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스 포럼이나 학제적 연구 등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K컬처를 단순 산업이 아니라 문화적 공공재로 재정의를 해주시고 백범의 비전과 연결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돋보이는 해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다만 백범이 말한 높은 문화, 즉 인의와 사랑, 자비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문화와 현재의 상업적 K컬처 사이에는 다소 간극이 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적으로 K컬처의 파급력을 활용을 하면서 그게 백범이 경계했던 부력이나 기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문화로 승화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백범을 문화적 공공재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나 학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경구 교수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백범의 역할을 특히 카이로 선언을 중심으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방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난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해석 중에 일본이 밉지 우리를 근대화시켜준 앞선 국가 일본의 역할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논지, 우리 해방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런 논지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우리 해방의 관점에서는 백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실제로 외부에서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유혈 독립투쟁이 있었고 그 투쟁으로 카이로 선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을 중심으로 백범을 재평가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85쪽 하단부에는 백범이 역할을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1943년 11월 26일 날 카이로 선언의 한국 독립 조항을 쟁취해내면서 한국은 광복을 확정짓게 됩니다.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들어준 것이고 그 중심에 백범 김구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6쪽에는 카이로 선언의 내용들을 좀 옮겨봤습니다. 왜 이걸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옮겨봤냐면 이 시기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화됐거나 점령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남, 라오스, 버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등등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카이로 선언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카이로 선언에는 오직 한국이 2번 등장합니다. 8줄, 9줄에 등장을 하는데요. 한국만을 2번이나 특정을 하면서 자유와 독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독립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소원에서 백범 김구가 강조했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건 일본에 의해서 종속됐던 나라들이 일본에 종속당하기 전에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고 따라서 이 연합국들의 전후 식민지 이익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은 아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 한국이 2번 나왔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우리의 적극적인 독립을 향한 투쟁이 있었고 그 투쟁의 성과가 이루어진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범의 역할은 누구보다 중요했습니다. 한경우 교수님께서 오늘 발제를 통해서 백범이 꿈꾸었던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에 더해서 슬기로운 나라 그리고 너그러운 나라로 확장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갖춰야 될 품격을 정확히 짚어주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를 통해서 백범의 유네스코 기념회의 지정이 단순한 과거 인물의 현창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을 재설계하는 작업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교수님의 제안대로 2026년이 한국이 국제사회 모범생을 넘어서 성숙한 어른으로 문화와 평화의 의제를 선도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뭐 이어서 답변 듣도록. 예, 토론 감사합니다. 먼저 황선익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셔서 이렇게 발표자 토론자로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특히 기쁜 것이 정말 감사드리는 것이 이제 막상 그 토론 구두로 하실 때는 강조를 안 하셨는데 그 토론문을 읽어보시면 그 임시정부가 1944년에 문화부를 설치한 거 이거를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주셨습니다. 저도 이게 옛날에 한번 읽긴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문화부 예산이 얼마였는지 계획이 뭐였는지 단지 이제 문화부가 의정원에 보고한 뭐 돈이 없어가지고 요거밖에 못했다고 간단한 내용밖에 없어서 뭘 짐작을 할 수가 없는데 1944년에 학무부였던 것을 그러니까 교육부죠. 학무부를 없애고 문화부를 둬서 문화부에서 교육도
이제 총괄을 하게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문화정책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화부는 근대 국가에서는 프랑스가 제일 먼저 만들었다. 그러니까 1959년에 프랑스가 이제 드골 정부가 문화부를 만들고 앙드레 말로라는 이제 그 작가죠.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분인데 그분을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근대 문화 정책의 효시를 프랑스로 잡고 있는데 오늘 황선익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프랑스보다 앞선 것 같네요. 그 돈이 없어서 활동은 못했지만 하여간 이제 문화부를 만들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다만 물증이 안 나와가지고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임정기념관 광복회다 해서 물증을 좀 찾아주시고 기초 연구를 통해서 이걸 좀 강조하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앙드레 말로가 이제 자기가 대통령령을 썼습니다. 장관으로 임명을 받고 문화부 설치에 관한. 근데 그거 보면은 이제 인류의 문화유산, 특히 프랑스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자.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딱 거기 같아요. 백범은 우리가 그렇게 째지게 가난하고 그렇게 의도 터지고 못 살다가 해방이 됐는데 그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바를 생각을 했는데 프랑스가 뭐 2차 대전 때 프랑스도 뭐 나치한테 혼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하는 수준이 우리 프랑스 거를 세계에 많이 알리자. 뭐 이해는 됩니다. 프랑스가 18세기, 19세기에 그 굉장한 국가였다가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쪼그라들었죠. 2차 대전 겪으면서는 뭐 나치에 점령도 당하고 뭐 국가 위신이 말도 안 되니까 문화부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문화적으로는 세거든.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하여간 그 생각하는 수준이 이제 거기였는데 오늘 그래서 이거 리마인드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분이 저한테도 배웠던 분입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 그러고 이제 이 문화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오래된 거였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던 거였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열 하루 전에 한국이 유네스코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6.25가 터지니까 유네스코가 달려와서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초등교육 복원을 위한 작업을 해주고 교과서 공장을 지어줬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들고 다닌 게 그 뒤에 보면은 이 책은 유네스코와 웅크라의 지원으로 박은 것이다. 문교부 장관.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가난한 나라의 시골 소년이 유네스코 도움으로 교육을 받아서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두고 많은 분들이 당시에 그 정말 국제정세에 밝은 몇몇 분들의 신의 한 수다.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유네스코 가입하는 바람에 도움을 받았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신의 한 수 같은 거 아니다. 몇 사람이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당시 어르신들이 외정시대 때 얼마나 교육에 사무쳤냐. 근대 교육을 못 받아서 우리가 이 꼴이 돼서 다들 돈이 있으면 학교를 세우셨어요. 과학기술에 사무쳐서 과학기술의 날도 그때 정해졌고 우리 안창남 비행사가 유명해진 것도 조선 사람이 비행기 타고 하늘 나는 게 과학기술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가입이라는 게 머리 좋은 몇 사람이 추진한 게 아니라 저는 당시의 어르신들의 공통된 갈망. 제가 그때는 나중에 김구 선생을 유네스코 인물로 추진한다는 걸 꿈에도 못 꾸고 글을 쓰면서 봐라. 백범도 국제정세에 어둡다고 맨날 그러는데 이분도 아름다운 나라 얘기하지 않았냐. 이건 우리의 공통된 갈망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강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그 토론문에 저를 명예교수라고 불러주셨는데 저는 불명예교수입니다. 그 근속 15년이 안 돼서
명예교수 자격이 없는 불명예 교수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영재 교수님 이제 그 다 중요한 말씀해 주시고 그 질문하신 게 이제 이 그 민족주의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 세계 시민주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한국이 세계 시민 교육의 5호 그룹입니다. 이거 유네스코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의장국도 하고 있고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침 백범 선생님께서 평화의 문화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평화의 문화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습관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족주의냐 세계시민주의냐는 대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훌륭한 민족주의자라야 세계시민주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거는 공자님, 맹자님은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묵자는 민족주의자가 되면 세계시민주의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고전적인 문제고 최근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열린민족주의를 통해서 세계시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백범이 제시를 했고 유네스코나 유엔은 다 그런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아시아에서는 유교의 입장이고 서양에 가도 칸트라든지 계몽시대의 사상가들은 전부 그런 걸 꿈꿨습니다. 유네스코는 그 일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K컬처하고의 관련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K컬처 지금 이제 무슨 그 노예 계약해가지고 맹훈련시켜서 칼군무를 치고 인권 문제도 많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K컬처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유심히 봤더니 이거는 엄마하고 딸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착합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서양의 대중음악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BTS의 리더가 RM인가? 그 친구가 백범을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또 이제 막강한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 후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몇 차례 이제 후원을 받고 저희가 유네스코에 데려갔습니다. BTS가 유엔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유네스코 가자 그래서 그 총회하기 직전에 세계 청소년 포럼을 할 때 1시간을 이제 이 세븐틴이 공연도 하고 대화도 했는데 이건 뭐 열광을 하는데 노래와 춤에만 열광하는 게 아니라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노래에 담긴 메시지, 이게 굉장히 따뜻하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캐대헌이라고 다들 아시죠? 제가 넷플릭스에 올라가고 나서 제가 바로 제 이제 손자 때문에 우연히 잠깐 봤는데 야 이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정자를 하고 텔레비 앞에서 꼼짝 안 하고 끝까지 다시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겨울왕국하고 상대가 안 된다. 겨울왕국은 왕의 딸이니까 공주니까 여왕이 되는 거죠. 여기는 경계인입니다. 악과 선의 사랑의 씨앗이죠. 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낙인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자기하고 싸우면서 성장하고 그 위험을 겪고 그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악에 빠진 남자 주인공의 도움으로 이제 위기를 벗어나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데 이거는 모든 무협지 아니면 모든 그 위대한 문학의 가장 기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영재 선생님께서 우려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케이팝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들, 착한 얘기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백범이 그 제시했던 그런 문화적인 메시지. 왜냐하면 한국은 국제 무대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 카이로 선언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그 이승만과 김구라는 책 이제 손세일 씨가 쓴 책을 옛날에 읽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전부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이승만은 외교의 도사고 김구는 국제정세의 어둡다. 그래서 미군한테도 미움을 받았던데 카이로 선언을 보면 이승만이 그렇게 열심히 외교를 하고 돌아다녔지만 구체적으로 진짜 외교적 성과를 실질적으로 거둔 거는 백범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카이로 선언이 내는 거는 다 장개석을 설득을 해서 그전까지는 중국도 이 임시정부를 푸대접을 하다가 장개석을 설득해서 광복군 조직하고 이것도 광복군도 처음엔 중국군 통제 하에 있다가 그 굴욕을 무릅쓰고 참고 버티고 싸워서 이제 독립적인 지휘 체계를 갖게 됩니다. 장개석이 루즈벨트를 졸라가지고 루즈벨트도 주저주저 하다가 장개석의 설득을 당해서 처칠은 맹렬히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식민지를 많이 가진 국가 아니에요. 근데 그 처칠의 반대를 누르고 카이로 선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승만도 굉장히 열심히 뛰었고 물론 그게 다 바탕이 돼서 나중에 큰 도움이 됐겠지만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외교적 성과는 백범이 거둔 거 아닌가. 이거 리마인드 시켜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회자님. 예, 감사합니다.